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최호환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빅투 쇼크. 저 제목으로 보도가 한 2, 3일 사이에 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빅2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최호환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아니, 그 끝나고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화나 뭐 그런 거 했어요? 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네. 그래도 좀 이야기는 좀 하면서 풀었죠. 예. 예, 이제 뭐 풀어풀기 짜고 치는 것들이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네. 웃기긴 합니다만은 네. 그때 워낙 좀 치열하게 이렇게 공방 날선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뭐 어머님이 전화하셨어요. 뭐라고 너 그러면 안 돼. 싸우지 마 방송에서. 자, 오늘은 좀 저희가 좀 네. 부드럽게 예. 이야기를 진행해 볼 것 같아요. 자,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는 저희가 누가 뭐래도 알 수가 있죠. 갤럭시 네. 노트 노트 7과 세븐. 그리고 현대차의 파업. 네. 일단 현대자동차 상황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파업 전에 네. 다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결함 문제. 결함 문제. 아. 결함과 그 대처 문제에 대해서 네.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에어백 결함입니다. 네. 산타페 2,360대에서 에어백, 보조석 에어백 결함이 발견이 됐는데 네. 나머지는 출고 전에 이게 발견이 돼서 조치를 취했는데 네. 66대 6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매가 된 상태에서 특별한 이렇다 할 조치가 좀 늦게 취해진 거죠. 네. 이게 사실 이런 결함이 발생이 되면 30일 안에 정부 국토교통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네.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일면 신문 서면이요? 네. 이런데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야 돼요. 네. 결함이 있으니 예. 점검을 받으세요. 해야 네. 되는데 이게 30일을 넘기면서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에어백 결함으로 정부가 현대차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상징적인 거예요. 그 네. 현대차에서는 그게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부는 그거 사정 봐주지 않고 고발을 했는데 네. 실제로 실무자의 실수예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현대차에서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한 건데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네. 현대차가 어디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실무자가 뭐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30일 잠깐 넘겼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하면 하더라도. 난 너무 더 문- 실망스러운 거고. 더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또 문제가 된 건데 바로 연이어서 터진 게 세타2 엔진. 세타트 엔진. 이 얘기 좀 해주세요. 2.0. 세타2 엔진이라고 하면 어떤 엔진이냐?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대기아차 대부분의 2.0 가솔린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 이게 내부자 고발로 인해서 이슈가 됐던 엔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리콜을 해주나요? 우리나라 네. 똑같은 엔진 쓰는데 그런데 국내에서는 리콜을 안 해주고 네. 미국 엔진을 리콜해주는 이유가 이거 진짜 제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그런데 뭔데요? 청정도. 네? 미국 공장의 청정도가 아. 먼지가 많아서 아. 우리나라는 깨끗한데 어. 거기는 먼지가 많아서 먼지가 끼는 바람에 네. 이제 리콜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자도 숙련공들이 하고 네. 그리고 먼지가 없어서 리콜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사람이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엔진 똑같고 부품 똑같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현대차 측에서 하면 네. 리콜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네. 아니 뭐 그럴싸한 이유도 아니고 네. 이 공장의 청정도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참 이제 소비자들이 뿔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컴플레인 걸고 막 언론 보도에서 때리니까 네. 얼마 안 있다가 한국에서 판매한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미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바꿔주기로 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이것만 들으면 제가 한 말만 들으면
뭔가 리콜까지는 안 해주지만 네. 뭔가 보증 기간을 엄청나게 늘려줬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과 동일한 기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더 적었다는 거죠. 적었다는 네. 거죠. 예, 그런데 더 많이 늘려준 것도 아니고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실 알고 알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런 말 해도 되나? 2차 빡침이 오는 거예요. 이저 빡친. 앵커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 이제 네. 실제로 소비자들이 막 이렇게 네. 열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2 엔진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연구원에 네. 조사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사실 이게 언제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연구원 측에서 추가로 어떤 현대차에 자료를 요구할 때요. 네. 법적으로 15일 안에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일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청 한 번당. 와. 그러면 뭐 한두 달 또 갈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좀 이런 결함에 대해서 특히 국내 소비자들에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게 있고 그런데 예. 세타2 엔진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긴 해요.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네. 이런 엔진을 우리가 지금 타고 다녔던 거야라고 네. 하면서 화가 나긴 하지만 직접 나한테 피해를 준 적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네. 아직 그 수면 위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진 않은데 근데 그냥 열받은 거죠. 그렇죠. 차별. 네. 미국은 해주는데 난 안 해줘. 근데 거기에서 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이 세타2 엔진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결함이 심지어 극도로 안 좋게 펼쳐질 경우에는 엔진에서 불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문제가 16만 킬로미터 이상을 뛰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1년에 많이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1년에 한 2만 킬로미터 네네. 정도를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늦게 발발할 수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워낙 장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 네. 일찌감치 이것이 문제가 발견됐는데 김영록 앵커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일찍 발견이 돼서 일찍 조치를 취해 준 것. 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치 취하고 있지 않다가 언론에서 그리고 때리니까? 미디어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반응에 나서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불타는 문제가 네. 그 키로수인데 사실 불타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그 결함 때문에 주행 중에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 시동 꺼짐이 갑자기 꺼져버리면 황당하죠. 이거 황당하죠. 네. 이런 황당 거는 정도가 아니라 사고 엄청나게 나죠.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진짜 현대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이 안 됐으니까 좀 더 나중에 그때 또 해명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소비자의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수도 네. 있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 네. 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말씀을 해주셨던 파업 얘기입니다. 네. 사실 고질적인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질적인 이런 파업 이슈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생산 차질로 한 3조 1천억 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 네. 보도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유독 길기도 했고 총 올해 들어서만 한 24차례, 주말 네. 특근 거부도 한 12차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마침 이제 수출 지표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 이제 현대차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삼성 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현대차만 얘기를 하니까 네. 하더라도 뭐 파업도 그렇고요. 앞에서 말한 이런 결함 문제들도 그렇고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넘어가려는 현대차의 이런 대응이 네. 결국 이런 불상사를 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임기응변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도 떨어지고요. 네. 사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깊숙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차에서 매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파업도 점점 가면 갈수록 네.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이것은 이제 책임이 김영록 앵커의 그렇죠. 의견. 아니, 저는 네, 의견이고요. 제 추정입니다. 네. 추정.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대응을 좀 안타깝게 할까? 이렇게 대기업이, 네. 빅투 기업이 이런 대응을 할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얼마나 이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태와 현대차의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지난 9월 수출 물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는데 저는 뭐 초점을 일단 삼성전자 쪽에 맞추겠습니다. 네. 맞추다 보니까 결국 이 삼성전자가 잃어버리게 된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매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먼저 제가 9월 수출 그 금액 지수의 등락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하락폭이 컸던 세 가지 항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가장 하락폭이 컸던 것은 석탄 및 석유 제품입니다. 지금 금액 기준을 보면 9월에 13%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가장 폭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가장 문제는 전기, 전자기기, 그리고 네. 수송 장비 네. 여기에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인데 게다가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한 14%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줄어들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우리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이 항목에서는 지금 보시면 6월부터 7월, 8월까지 물론 계속 마이너스긴 하지만 8%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어요. 네. 낙폭이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자동차 수송 장비는 12.9% 줄어들었는데 7월에도 12.8% 줄어든 걸로 보이죠. 예. 그런데 이 6월, 7월, 8월이 다 파업이 24차례 정도 있었던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파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9월에는 또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가장 최근의 수치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10월 초수는 어떨까? 어떨까? 예, 그래서 통계청에서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예.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 10월 열흘. 초순의 성적표를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예. 갤럭시 노트 7과 현대차 파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와. 전체 수출이 18.2% 줄어들었는데 그 가운데 스마트폰 수출이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죠. 저 그야말로 갤럭시 노트 7. 그렇죠. 세븐. 네. 날아간 거야. 그리고 자동차가 더 놀랍긴 한데 네. 자동차 수출은 51.9%가 감소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그러니까 절반이 툭 날아가는 날아가버린 거네.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네. 태풍도 있었잖아요. 태풍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하다 보니까. 것들까지 네. 포함시키다 보니 절반이 뚝 날아가 버렸는데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당장 10월 초순에 매출이 좋지 못했다는 것, 수출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집단 소송을 소비자들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 규모가 2억 6천만 원대 소비자 집단 소송 규모인데 네. 물론 금액만 봤을 때는 분기당 뭐 한 5조 원 가량 지금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보고 올릴 있는데, 것으로 예. 보이는데 거기에서 2억 6천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7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차 공판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발표됐고 나오고. 이러면 아 맞다 그때 갤럭시 노트 7 그렇죠. 터졌었잖아. 그렇지. 또 이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또 올라갔던 것이 또 하락하고 올라갔던 그렇죠. 것이 또 하락하고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집단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16일에 이 대표적인 주 세 군데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들어갔었고 우리나라보다 이 소비자 집단 소송에 대해서 이 소비자 편을 많이 들어주는 미국에서는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네, 점쳐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뿐만 아니라 대만과 인도, 유럽 이런 국가들에서도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소송이 펼쳐지면 어떨까? 어떻게 되지? 라는 불안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삼성전자 노트 7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비용 그리고 네. 자꾸 이제 신뢰도 하락 이런 것도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삼성전자의 신수종 사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잖아요. 바이오죠. 바이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두 개 꼽으라면 물론 기술력이지만 하나는 신뢰가 아닐까 네. 싶은데 지금 삼성 그룹 자체에서 이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네. IoT를 가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노트 7 이렇게 되는데 네. 떨어질 수 있고 바이오는 바이오는 두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번엔 신뢰도 면에서 좀 네. 타격이 크지 않을까. 두 분께서 내가 그 딱 결론적으로 얘기할 걸 먼저 이제 말씀하시니까 네. 네. 제가 사실 오늘 뭘 준비했냐면은
지금 두 분이 이 현대하고 삼성의 양쪽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네. 그럼 저는 그걸 거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니까 네. 이번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네. 제가 일일이 전화 돌렸어요. 대한민국 이름 있는 이게 펀드 매니저분들. 매니저분들한테 네. 일일이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것까지 물어보고 네. 오늘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네? 왜 이런 일이 네. 근본적인 이 원인 그리고 네. 그냥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결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신뢰의 상실이 이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네. 문제는. 네. 자, 그럼 삼성부터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네, 네. 드릴게요. 삼성은요, 왜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는가? 자,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세계적인 기업인데, 몸은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네. 덩치도 커지고. 근데 생각은 아이야. 음. 생각은 네. 아니야. 문화적으로 이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2010년대인데 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이폰보다 빨리 나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네. 조급해진다든지 네, 네. 빨리 결정 내서 빨리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발표했더니 배터리 문제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총체적인 문제였어. 네. 이런 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삼성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체력은 돼요. 네.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체력은 되는데 문제는 리더. 이 19조 원이나 날아가 버린 이 현실에서 리더들의 생각, 네. 리더십 이게 문제죠. 어른의 몸, 아이의 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름 안에서 어떤 조직 문화? 그렇죠. 그런 것도 조직 문제가 문화까지 다 포함해서 되겠네요. 그런데 그럼 삼성은 이번에 투자 전략 어떻게 짤 것인가? 자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들 하시냐면은 3분기 실적 여기에 리콜 비용 네. 그리고 재고 폐기 손실 비용, 교환 비용, 이통사 페널티 비용 이거 다 미리 다 이미 다 반영한 거라는 거야.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네.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그건 지금 그런데 거의 모든 증권사의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런데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이라는 내가 왜냐면 네. 현대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삼성이라는 기초 체력이 있는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지. 네. 그런데 앞으로 그 리더십이 똑같이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삼성 얘기했죠? 그럼 네. 현대는 뭐냐? 현대는 기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품질 논란이 있었죠. 네. 파업이 있었죠. 네. 근본적으로 뭡니까? 차가 안 팔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매 부진의 문제예요. 이래서 내가 막 물어보니까 아유 다른 거 좋은 종목들 많은데 왜 그거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분들이. 저희 경제직설에서 많이 좀 언급을 했었던 그렇죠. 것과 네.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투자자분들한테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투자는 자유다. 손해는 감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엄청나게 무책임한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책임 누구냐? 바로 펀더멘털 내지 시장 신뢰를 잃어버린 그 현대차 자체의 문제다. 네. 이거 어떻게 근데 기회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요번에 신형 그랜저 나온다 그러죠. 네. 네. 사막 가운데 네. 물방울 한 마리 딱 떨어지냐 물방울이 네. 이게 오아시스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스며들어서 사라지느냐 네. 이번 가을에 나오는 그랜저 신형차가 네.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근데 중국에서 그 친환경 차 나온다고 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이걸 중국 공장도 새로 나온 이벤트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잘 활용했는데 이거 잘 활용할지 모르겠어. 네. 이게 걱정이 굉장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성과 현대를 봤을 때 네. 둘 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될 예정이지만 네. 그 전에 리더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끌고 가야 된다. 이게 한국 경제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제가 그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이런 이슈를 보면서 했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제가 가운데 앉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이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개의 빅
빅2 기업이 이끌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럼요. 사람 가운데 네, 하나인데 그럼, 예. 사실 그 빅2 기업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치. 이 두 기업이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경제까지도 좀 주춤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취지로 저는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평론가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면은 더 이 두 개의 기업들이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이제 그 이끌어 나가는다는 것이 어떤 네. 의미냐면은 이 두 개 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도 크지만 네. 이 두 기업이 이 자기 자리를 제대로라도 차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그 기업들이 역시 영향을 받아서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굳이 그렇게 기대한다기보다는 삼성은 더 버틴단 말이에요. 네. 현대차는 좀 걱정된다. 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유한 평론가님이 그 한국 경제에 우리 이 빅2 쇼크가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총평을 좀 준비하셨나요? 예, 뭐 총평이라기보다 네. 그냥 결론 직선으로 네. 저희가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이 살고 기업이 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하는 데 있어서 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나마 삼성은 기초 체력이 되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네. 근데 시장에서의 신뢰를 상실했죠. 네. 다시 키워야 될 그 과제가 있는 것이고 예. 현대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걱정돼 죽겠는데 지금 기초 펀더멘털도 안 되고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네. 30몇 %밖에 안 돼 시장 점유율이 네. 과거 50% 넘는데 그것도 이제 렌트랑 태시 그쵸. 빼면 빼면 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현대차는 더 걱정된단 말이야. 어쨌든 최유한의 결론 직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체력과 시장 신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롱 앵커는 일단 김영롱 앵커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예. 준비를 했으니까 관련된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네네. 결론도 현대차를 대상으로 하기도 네.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삼성전자 네.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어차피 잘 갈 테고 저도 현대차인데 결론직설 스스로의 다짐 리브 브릴리언트로 해봤습니다. 예. 저게 리브 브릴리언트가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 현대차 광고 슬로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반짝이게 그리고 좀 더 똑똑하게 네. 첨단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첨단 자동차를 자랑했던 건데 이제 그들의 슬로건을 그들이 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무뎌요. 무디어 국내 시장 소비자들의 마음이나 그 니즈를 반영을 잘 못한다. 무마하려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결론 직설은 저렇게 내봤습니다. 저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최평님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펀드 매니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이야기,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두 분은? 그거 분산 투자. 그렇죠.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아, 네. 하물며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저는 그 두 기업 좋아합니다. 네. 저도 그 현대차를 사고 싶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그러면서 S7을 왜 제 슈퍼카트 하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저도 그 핸드폰을 갖고 싶고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두 기업에게만 수출에 대한 의존을 하게 되면 결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사실 지금 이 리스크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다만 이 기업들이 나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도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항상 배웠던 것처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설본색의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